저는 평생 모은 돈 8억 2천만 원을 3년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박만호라고 하고요. 59살에 선장직을 그만두고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조용히 살려고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믿으실 수 있나요? 태양광 투자는 100% 안전합니다. 정부에서 20년간 보장해 주거든요. 이게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2021년 5월 저는 35년간 몸담았던 선장직에서 은퇴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육지로 올라온 거죠. 처음엔 좋았어요. 새벽 4시에 깨어나지 않아도 되고 폭풍이 올 때마다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내 순이와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고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돈이었습니다. 35년간 선장을 했어도 제가 모은 돈은 고작 3억이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집값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보다도 적었죠. 요즘 물가로는 솔직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가끔 마트에서 과자나 과일을 보며 망설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편안한 노후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게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이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만호 형님, 요즘 좋은 사업이 하나 있다는데 관심 없나? 무슨 사업인데요? 태양광이라고 요즘 떼돈 번다더라고. 우리 마을 김 회장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원금 뽑았다네. 그때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태양광 투자. 이장님 말로는 바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정부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준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20년간 보장이라니 연금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형님 같은 분한테 딱 맞는 사업이야. 바다 잘 아시잖아. 그 말에 저는 솔깃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반짝이는 패널들이 나중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특히 제가 서명한 계약서 한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그 작은 글씨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저를 어떤 나락으로 이끌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도 확실한 투자, 정부 보장 이런 말에 혹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때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마을 이장님을 통해 처음 태양광 투자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다를 잘 안다는 이유로 자만했다는 거였습니다. 35년간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바다 위 사업이라면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바다를 아는 것과 바다 위에서 돈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장님과 이야기한 지 일주일 후 정말로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김정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서울에서 왔다면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선장님, 오랫동안 바다에서 고생 많으셨죠? 첫 마디부터 저를 배려하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부터가 계산된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해상 태양광이 대세입니다. 육지와 달리 바다는 공간 제약이 없거든요. 특히 선장님처럼 바다를 잘 아시는 분이 하시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죠. 그가 펼쳐 보인 자료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월 수익률 15%, 연 180% 수익 보장, 정부 REC 인증으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초기 투자금 23년 내 100% 회수 가능.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그래프와 표들, 그리고 성공 사례들. 여기 보세요. 작년에 시작한 부산의 한 어부분은 벌써 7천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실제 통장 사본까지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솔깃했던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장님,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편안하게 사시면서도 아내분께 좋은 것들 해드려야죠. 이 말이었어요.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망설이던 그 모습,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주저하던 그 모습이. 하지만 투자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 컨설턴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선장님 집과 퇴직금을 담보로 하시면 최대 8억까지 가능해요. 월 이자는 태양광 수익으로 충분히 커버되고요. 8억. 제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돈이 곧 제 것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그날 저녁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8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가 평생 바다에서 고생한 거 알아.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고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엔 이미 성공한 미래의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순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딸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손자가 생기면 예쁜 옷도 사주고 정부에서 20년 보장한다잖아. 그리고 김 회장도 성공했다고 했고 결국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가 결정한 거면 믿어볼게. 2021년 7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김 컨설턴트가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A사 용지로 무려 15장이나 되는 두꺼운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가 빨간 펜으로 사인할 곳들을 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쯤에서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REC 단가 변동 시 수익률 조정 가능.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거요? 그냥 형식적인 문구예요. REC 단가는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변동될 일이 거의 없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설명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박만호, 박만호, 박만호. 15곳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됐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계약 후 한 달 뒤인 8월 드디어 첫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2,847만 원. 제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여보, 여보, 진짜 들어왔어. 순이와 함께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35년간 선장 생활하면서도 한 번에 이런 큰 돈이 들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9월에도 비슷했습니다. 2,756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3년 안에 원금 회수 가능하겠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로 그럴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김 컨설턴트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김 과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실 거예요. 겨울철엔 발전량이 좀 떨어지지만 봄부터는 더 좋아집니다. 그의 말처럼 저는 미래가 더욱 기대됐어요. 하지만 10월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금이 2,156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600만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날씨 때문인가? 하지만 그달 일조량은 오히려 예년보다 좋았다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김 컨설턴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 그거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요즘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생기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곧 안정됩니다. 하지만 600만 원씩이나. 선장님, 걱정 마세요. 정부 정책이 있으니까 금세 회복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투자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더 투자하라고? 그 말에 뭔가 불안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2천만 원 이상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11월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543만 원. 1천만 원이 넘게 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곤 했어요. 이 정도로 떨어지면 원금 회수가 5년은 걸리겠는데? 순이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겨울철이라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순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제가 받은 수익금은 892만 원,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투자 수익 감소, REC 단가 하락, 태양광 투자 사기.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봤습니다. REC 단가, 작년 대비 40% 폭락, 태양광 투자자들 울상. 수익률 급감, 정부 보장, 태양광 투자의 함정.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계약서 14페이지의 그 작은 글씨, REC 단가 변동 시 수익률 조정 가능이 무슨 뜻인지를. REC 단가가 떨어지면 제 수익도 함께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REC 단가는 정부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였어요. 20년 보장이라는 건 발전소 운영 기간이었지 수익률 보장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8억을 투자한 건 확실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대출 이자였거든요. 월 이자만 350만 원인데 수익이 800만 원대로 떨어지면 남는 게 고작 400만 원 남짓이에요.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이라는 걸.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순이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 컨설턴트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선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추가 투자하시면 손실 만회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더 깊은 늪에 빠져들게 됐는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게 된 그 절망적인 순간까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김 컨설턴트의 전화를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추가 투자하시면 손실 만회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왜 계속 돈을 따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이번만 더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다는 착각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김 컨설턴트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좋은 선택이세요.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 확대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조만간 REC 단가도 다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가 꺼내든 새로운 제안은 이랬습니다. 추가로 3억을 더 투자해서 발전 규모를 늘리는 것 규모가 커지면 단가 협상력도 생기고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지금 수익이 줄어든 건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정말로. 하지만 3억이라는 돈이. 선장님 신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사금융이 있어요. 이자는 좀 높지만 빠르게 회전시키면 문제 없어요. 사금융.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불안했지만 김 컨설턴트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저는 또다시 설득당했습니다. 2022년 1월 저는 두 번째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번엔 더 두꺼웠어요. 20페이지가 넘는 계약서였는데 이자율이 연 1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5%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일반 은행 대출보다는 높지만 태양광 수익률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게다가 6개월 뒤엔 다른 곳으로 갈아타실 수 있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또다시 총 투자 금액 11억 2천만 원, 월 대출이자 총 58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월 수익이 최소 800만 원은 나와야 대출이자만이라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2월부터는 일조량이 늘어나니까 수익도 회복될 겁니다. 김 컨설턴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2022년 2월 저는 두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 기존 발전소 수익이 673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충격, 새로 투자한 발전소 수익이 고작 245만 원이었습니다. 합쳐도 918만 원. 대출이자 580만 원을 빼면 고작 338만 원만 남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순이 앞에서 한숨을 참지 못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이상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이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 태양광 사업에 문제 생긴 거지? 순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3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총 수익 764만 원, 대출이자 580만 원, 실제 수입 184만 원. 생활비로는 최소 350만 원이 필요했는데 184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저는 결국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생활비 대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캐피털 대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매일 계산기와 씨름했습니다. 대출이자 더하기 생활비 더하기 관리비 더하기 세금.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그 춤은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4월 어느 날 순이가 마트에서 돌아와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카드가 안 돼요. 장을 보는데 결제가 안 된다고.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아, 미안해.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순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보는 순이의 모습이었어요. 태양광이 생각처럼 안 돼서. 얼마나 안 돼요? 카드까지 막힐 정도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1억. 빚이 11억이야.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1억?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첫 번째 8억 투자부터 두 번째 3억 추가 투자 그리고 생활비 대출까지. 순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중간중간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이게 더 큰 걱정거리가 됐잖아요. 순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건 순이의 행복이었는데 결국 그 행복을 제 손으로 파괴해버린 거였어요. 다음 날 순이가 딸 민지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저녁에 민지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평소 차분한 민지가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32살 딸이었어요.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민지야, 아빠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11억을 어떻게 빚을 져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데. 우리 갈 곳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 자금도 다 날아갔죠? 제가 모은 돈도 아빠 빚 때문에.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욕심 때문에 가족 모두를 나락으로 끌어들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컨설턴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손절할 방법이라도. 선장님, 지금 손절하시면 더 큰 손해예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더 이상은 못 버텨요.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마지막 방법이라니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빚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개인회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민지였어요. 아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지야, 너까지 망칠 순 없다. 망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민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더군요. 예비신랑 창수 오빠도 동의했어요. 결혼 늦춰서라도 아빠 도와드리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망쳐놓은 가족이 오히려 저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민지와 예비사위 창수까지 함께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빠, 태양광은 정리하셔야 해요. 더 이상 손해만 커질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정리하면 8억은 그냥 날리는 거야. 이미 날린 거예요.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요. 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알아보니까 손절 매매도 가능하더라고요. 손실은 크겠지만 더 이상 빚이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바다에서 배우신 게 있잖아요. 그걸 살려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함께 이겨내기.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11억의 빚, 망가진 신용, 그리고 상처받은 관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던 무게를 가족과 나눠 가지게 된 거죠.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엔 혼자 하지 말고.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태양광을 정리하는 과정,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이 모든 시련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회의 다음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 11억을 투자해서 고작 2억 3천만 원에 매각하는 거였어요. 사실상 8억 7천만 원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지더군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구나. 바닥을 쳤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2022년 6월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최종 손실 8억 7천만 원, 남은 빚 6억 4천만 원, 생활비 대출, 이자 등 포함해서요. 숫자로 보니까 더 처참했어요. 제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은 빚을 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민지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월 300만 원씩 벌어서 생활비 150만 원, 대출 상환 150만 원. 이렇게 하면 25년 걸려요. 25년. 제 나이 63살에 88살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일해야겠네. 순아, 내가 뭘? 나도 일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 일하거나 반찬 가게라도 해서.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순이를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5년간 제 뒤에서 묵묵히 지켜준 순이에게 이제는 제가 의지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창수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버님, 배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으니까 기계 다루는 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수선업은 어떠세요? 수선업이라. 생각해보니 35년간 배에서 온갖 고장을 다 고쳐봤더라고요. 엔진부터 전자장비까지. 요즘 의자 수선하는 곳이 많이 없어서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민지도 동조했습니다. 아빠 손재주 좋잖아요. 집에 있는 것들도 다 아빠가 고쳤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만호 수선소였습니다. 수선소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첫 손님이 왔어요. 동네 식당 사장님이었는데 30년 된 의자 5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새로 사면 비싸서. 의자를 보니까 스프링이 나가고 패브릭이 해진 정도였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3일 주시면 새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하나 분해해서 스프링을 갈고 패브릭을 새로 씌우고 3일 뒤 의자를 받아본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게 그 의자 맞아요? 정말 새 것 같네. 그리고 수리비로 15만 원을 주셨습니다. 15만 원. 태양광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15만 원이 더 뜻깊게 느껴졌어요.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이었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입소문을 내주셨나 봐요. 그 다음 주부터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좌석, 사무실 의자, 소파, 심지어 옛날 선박 시트까지. 아저씨, 이런 것도 고쳐주시네요. 바다에서 35년 일했으니까 선박 관련은 자신 있어요. 점점 다양한 일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80만 원, 두 번째 달 140만 원, 세 번째 달 220만 원. 순이도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6시간씩 계산대에서 일하며 월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부부가 함께 돈을 벌고 있었어요. 순이가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마트에서 반찬 코너 담당자를 제안받았어요. 반찬 코너? 제가 담근 김치를 사장님이 맛보시고는 손님들한테도 팔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순이의 김치는 정말 맛있었어요. 35년간 먹어온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순이의 반찬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어머, 이 김치 누가 담갔어요? 정말 맛있네. 아, 그거 우리 순이 씨가 직접 담근 거예요. 입소문이 나면서 순이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반찬들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월 3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순이가 이렇게 사업 수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35년간 저만 바라보며 살았던 순이가 이제는 자신만의 영역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드디어 민지가 결혼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년 늦어진 결혼이었지만 더 의미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민지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뭘 고맙다는 거야? 아빠가 너희들한테 민폐만 끼쳤는데.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창수 오빠도 아빠를 정말 존경해요. 존경? 태양광으로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2025년 저는 68살입니다. 수선소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부산 전체에서 일이 들어올 정도로요. 월 수입은 순이와 합쳐서 약 42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전 태양광 때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이 돈은 확실합니다. 매달 대출 상환 200만 원, 생활비 22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남은 빚은 아직 4억 2천만 원 정도 되지만 계획대로 가면 15년 후엔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때 제 나이가 83살이니까. 조금 늦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바다를 보러 나가면 아직도 그 철망이 보여요. 예전 태양광 발전소가 있던 자리에 녹슨 철망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처음엔 보기 싫었어요. 제 실패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철망이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거든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철망 소리가 이제는 제 인생의 한 부분 같아요. 요즘 순이와 저는 새로운 관계가 됐어요. 예전엔 제가 벌어다 주고 순이가 집안일을 하는 전형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진짜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저는 수선소로, 순이는 마트로 가고 저녁에는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여보, 오늘 손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순아, 나도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와 대등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민지 아들인데 이름이 지훈이에요. 지훈이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꼭 빚을 다 갚고 당당한 할아버지가 되자. 지훈이에게는 제 실패담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거든요. 할아버지는 한번 크게 실패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걸. 35년간 바다에서 고생하면서도 제가 진짜 부자였던 이유는 건강한 몸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양광으로 망했을 때도 결국 저를 구해준 건 가족이었고요. 지금 제가 행복한 이유도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저는 하루 15만 원 버는 수선소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작아도 내 손으로 직접 버는 돈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68살인 제가 아직도 빚을 갚아가며 살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투자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군가 100%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실패담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시련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바다 위에서 삐걱거리는 철망 소리가 들려오네요. 예전엔 두려웠던 그 소리가 이제는 제게 용기를 주는 소리가 됐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라. 그런 메시지 같아서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철망 같은 실패의 흔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지우려 하지 마시고 배움의 기회로 바꿔보세요.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박만호가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저도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